최근 공산당 일당 체제의 쿠바에서 흔치 않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당시에 계셨습니까? 있었죠.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쿠바에서 일어났던 사태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재현되지 않으려면 반정부 시위로 벌어지게 된 요인은 인터넷 허용이다. 철저히 구웠던 경우에도 인터넷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특히 내부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사소한 고리도 다 차단해야 된다라고. 자, 우리 이제 정훈 한인 회장님과 연결을 통해서 쿠바 현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봤는데요. 쿠바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우리와 이런 수교를 미뤄왔던 건지. 그 이제 쿠바가 1959년 1월 1일 혁명 승리했잖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실제 혁명 승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난 미국에서 이제 쿠바 혁명을 이제 정통적인 걸로 인정을 안 해주고 쿠데타로 이제 낙인을 해버리면서 피델 카스트로가 돌아와서 이제 미국인들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공장 이거 다 국유화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의 망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는데 그게 정복위한 사람들 많이 뛰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피델 카스트로 신변의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쿠바 체제를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사전 족발해서 보고할 때 대한 사명을 띠고 갔는데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을 미국 정부가 이제 고용해가지고 고용병들이 침공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피그만 작전이 사전에 이제 쿠바 정부가 알고 있었고 피그만이라는 건 이제 돼지 코 비슷하게 많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피그만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게 다 늪지대거든요. 이제 늪지대를 이용했거든요. (1961년 4월 15일) 날 침공했습니다. 1961년 4월 15일 날 침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4월 17일 날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했죠. 미국이 진 거예요. 그렇죠. 졌죠. 이제 미국이 그때 뭐 비행기 동원했지, 함선 동원했지, 뭐 굉장히 많은 그 무력을 동원을 했는데 좌절이 됐습니다. 72시간 만에. 그렇게 하면서 쿠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깃발 들고 간다라고 하면서 쿠바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쿠바 뭐 우리나라 구 3개만 하다는데 졌어요? 미국이 이기질 못했던 거죠. 피그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이제 치명타였고 기습을 하려다 오히려 기습당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쿠바로서는 굉장한 안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번 한 번 이랬는데 이걸로 끝이겠느냐라는 거죠. 계속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전 보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쿠바가 소련하고 연결을 해요. 소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전을 보장해달라. 근데 역시 뭐겠습니까?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고는 무기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저쪽에서 쏘는 것보다 쿠바에서 쏘게 되면 이건 시간이 문 앞 바로 가깝대. 그렇죠. 이거는 뭐 대처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하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처할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전 세계가 핵전쟁 공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와, 이런 것도 짓고 있었구나.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to regard any nuclear missile launched from Cuba against any na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an attack by the Soviet Union on the United States, requiring a full retaliatory response upon the Soviet Union.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젊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을 약간 우습게 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소련이 여기에서 한 발을 빼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당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련에서
거기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에서 프루시초프가 좀 양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된 건 누구냐면 쿠바만 물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카스트로 입장만 상당히 낭처해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쿠바가 미국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경제 봉쇄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예컨대 우리가 쿠바를 방문한 기록이 있잖아. 그럼 미국 비자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입국이 허용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 유튜버가 유일하게 고생하는 게 쿠바 여행 먼저 갔다가 미국 들어가는데 그거 되게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야. 네, 완벽한 주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련을 믿었다가 사실은 소련에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혈맹 의식도 그만큼 더 강해졌을 거예요. 터키에 이제 나토가 그 소련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 기지를 구축해 놨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는 대신 쿠바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뺀다. 이렇게 했는데 쿠바가 그때 굉장히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못 뺀다. 그때 피델 카스트로가 거의 한 10시간 가까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너무 이제 분격해가지고 그냥 와서 니네가 배를 가져갈 거 있냐? 그냥 우리가 니네 땅으로 이 미사일 다 날려보내줄게.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어요. 쿠바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끼어든 게 누구냐면 북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네. 쿠바가 이제 전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쿠바 주재 북한 대사한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지시했냐면 여기 이제 쿠바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한 명도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쿠바 사람들하고 같이 총을 들고 한 참호에서 싸울 각오를 해라. 그게 대사관 성원들이랑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또 김일성이가 한 지시를 쿠바 혁명무력성 내각 당에 갖다 보고를 했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같은 그 동지기 때문에 한 참호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우라고 했다. 이 말이 유래가 된 게 한참호 그때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 공산당 소위가 유리 안드로법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하면서 이제 쿠바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만약 내일이라도 당장 미국이 쿠바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너네는 스스로 너네를 지켜야 한다. 1990년대 피델 카스트로가 자서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이게 극비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된 경우에 쿠바 내부의 민심이 수용고를 가지고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극비를 간주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군사적 공격받아도 자체를 지킬 수 없겠구나 해서 쿠바가 눈길을 돌린 게 북한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닌 피델 카스트로가 90년대 자서전에 쓴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동지를 찾았다.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분이 바로 김일성 동지였다. 그때 김일성이 그 AK 소총 10만 종을 줍니다. 10만 종을 주고 그 10만 종을 다 무기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필요한 탄약을 같이 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쿠바가 한국이랑 수교를 안 하고 2000년대까지, 2020년대까지 유지할 수 있은 가장 그 밑바탕의 뿌리거든요. 자, 전 세계가 좀 시끄러울 때네. 오일 쇼크까지 있었을 때면. 세계만을. 맞아, 있어. 기억나. 이거. 쿠바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기중난 말씀을 주시며 조선인민을 국가를 지지 동원하는 데도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분이 김일성 동지시였습니다. 소총 10만 정과 탄약을 지원을 해줍니다. 감동받죠, 진짜. 저 자꾸 저거 끌어안는단 말이야. 또 왔어? 3대에 걸쳐서. 김종호까지. 연아. 아니, 한사님이 거기서 나와요. 진짜요? 저기도 계시네?
카스트로가 1986년도에 처음으로 와요. 평양에 처음으로 오는데 평안남도 개천군의 1월 18일 종합기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라는 게 잠수함 엔진, 탱크 엔진, 미사일 엔진을 만드는 북한이 정말 자랑하는 공장인데 그 공장에 김일성이가 데리고 와요. 근데 그 공장은 꼭대기에는 타가서 유치원 같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한 10,000명이 일해요. 10,000명 정도가 일하는데 김일성이 그때 피델 카스트로 데려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외국인들한테 이 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당신만 유일하게 내가 보여준다. 특별하다고. 그렇게 보물같이 여기는 공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 공장을 가서 보고 이래서 조선 농지들이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았고 조선의 국방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김일성의 마음속에는 피델 카스트로는 그냥 쿠바에 있는 김일성이야 또 다른.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까지 나눌 수 있을 만한 친구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친한 친구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우정의 뭐 반지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뭐 그런 증표 같은 것도 있었나요? 아바나에 이제 그 김일성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김일성 그 이름을 붙인 이제 단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쿠바도 북한처럼 다른 나라 이제 그 사상 이론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들어서 붙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실제 학교 이름이 2개예요. 실제 학교 이름이 있고 그냥 행사할 때만 쓰는 이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이제 김일성이라는 명패는 붙여놨지만 실제 학교 그 구역 그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이름은 김일성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행사할 때만 쓰는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일성 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사실 뭐가 없잖아요. 대사관이라고 봤자 대선전비로 나오는 게 몇 푼 안 된단 말입니다. 학교를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쿠바가 너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줘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 학교에 가보면 김종숙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와이프? 김일성 와이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놓은 그 도서관인데 굉장히 조그만 방 하나예요. 그냥 하나에 그 학교에 유일하게 에어컨이 있는 방이 그 방입니다. 근데 그 에어컨도 이제 새 걸 갖다 걸어놓은 게 아니고 이제 대사관 외교관들을 쓰다가 이제 교체하려고 이제 새 걸 교체할 때 남은 걸 갖다가 이제 그다 걸었어요. 그래도 뭐 에어컨은 나오니까 학생들이 김종숙 도서라고 해봤대자 뭐 읽어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오죠 그 방에. 그렇게 이제 그 정말 쿠바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정말 끈끈한 혁명적 원칙과 동지적 의리에 기초한 요란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되는 건 그렇게 너무 한심하단 말이에요. 한인 마트보다도 못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북한하고 쿠바의 관계, 그 허물어져 가던 북쿠바 관계를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러면 그 우리 이일규 참사께서 열일하던 현지에서 그게 당시에 현지 언론에 보도된 정말요? 찾아봤어요. 보시죠. 귀한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그 무더운 누구야? 참사님 맞아요? 네, 지금 옆에서 저희 열심히 홀 메모하시는데 때. 뭐 지금 너무 덥고 아마 뭐 하시는지 얼굴도 지금 빨갛게 젊으시네요. 달아오르신 거고. 저게 언제였어요? 저 사진이 언제냐면 2023년 얼마 안 됐네요. 탈북하기 내가 이제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진짜? 네, 2023년 10월 10일이 당창건 기념일인가 돼가지고 그때 행사를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한 60kg 빠져나가고 막 그럴 때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때 이미 그러면 마음은 떠나 있으신 그때 이미 떠나 있었죠. 어디야? 진짜 써있네 뒤에 김일성이라고 벽에. 저 정도면 굉장히 친하다는 게 이제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어요. 그 김일성 거리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김정일이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서 대사가 아주 입이만큼 돌아갔던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요만하게 진짜 조그맣게 붙였어. 근데 그거를 북한에서 크게 소개를 하고 그 대사가 김정일한테 엄청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김일성 학급이 있어요. 학급에 요만하게 김일성 학급이라고 써 있는데 걔네들은 김일성 학급이라는 걸 인지도 못해. 애들은 몰라. 그냥 K-팝은 알아도. 행사할 때 2월 16일이나 4월 15일 가면 거기 가서 사진 찍어서 애들이 야 모여봐라 모여봐 그 현판 앞에
모여서 사진 찍고 근데 그게 친한 나라만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다른 나라들이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암만 그래도. 그래요. 근데 저런 걸 해줬다는 건 그래도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 이사감을 이 정도로 친하면 우리랑 수교하면 안 돼. 그렇죠. 이해가 돼. 왜 안 그러냐고. 아니 김정은 이 방송 못 볼 것 같아. 야, 이거 봐야 돼. 쿠바와 이제 북한이 이제 친해진 걸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 친해졌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북한하고 쿠바가 너무 멀잖아요. 반 바퀴 정도 그렇죠, 거리상. 네, 거리인데 어떻게 이 많이 3대까지 이렇게 이어졌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두 나라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플라토닉한 관계.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군사협력. 그거밖에 없네. 군사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했는데 왜 쿠바가 북한을 이제 군사협력 대상으로 삼았냐. 쿠바는 다 러시아제 무기로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북한도 똑같고. 네. 근데 북한은 이미 CF에도 가입을 안 하고 소련 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소련이 북한에다 이제 무기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자체로 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머리를 쏘가지고 수리도 다 자체로 가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구형수리. 그렇죠. 대신 쿠바는 이 노하우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굶는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 삶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제 무기는 소련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안 합니다. AS를 안 해요. 근데 소련제 무기를 독점적으로 AS한 나라가 누구 나라면 벨라루시. 벨라루시가 이제 전문적으로 소련 그 무기를 AS 해주는데 이게 벨라루시가 받아가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수리비가 비싸. 그러다 보니까 쿠바는 돈이 없지 하니까 눈길을 돌리는 게 북한 쪽으로 돌렸어요. 아 여러모로 필요했네. 벨라루시가 100만 달러 내라고 하면 우리 50만 달러를 해주겠다 하면서 둘 간의 이제 군사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졌고 이제 쿠바 덕에 북한이 이제 많은 걸 빼갔죠. 그 와중에?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기술적 도면도 빼가고 수리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이제 그 부속도 빼가고 쿠바가 이제 보고도 사실 이제 눈 감아줬던 적도 많습니다. 왜? 이걸 조금 눈 감아줘야 이 수리비가 100만 불이 또 한 80만 불로 또 낮아질 수 있고 막 그런 관계니까 서로 조금씩 눈 감아줘야 가격 끝난 다음에 가격 흥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이해됐네. 그래서 사실은 그 쿠바가 한번 정말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일규 참사님 계실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 북한 선박에 이 소련 전투기 우리 지난번에 다뤘다. 분해해서 이제 북한으로 실어 가다가 이제 미국이 딱 잡은 건데.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랑 이 쿠바랑 사실은 전투기 거래를 몰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이 쿠바의 변명이 그거였거든요. 이 전투기 수리 맡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수리를 그렇게 맡기냐 했는데 진짜 수리를 맡긴 걸 수도 있겠네요. 거의 맡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만드니까. 북한은 막 좋아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럼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완전히 뭉쳐가지고 아주 우정을 쌓았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 쿠바가 북한을 배신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맺게 된 거예요? 그 쿠바란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쭉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밍웨이도 있고 낭만도 있지만 인프라가 없어요 이게요. 산업이라고 해봤자 마피아가 운영하는 술집, 카지노 이런 뭐 유흥산업 플러스 사탕수수 농장. 일단 공산혁명 이후에는 요 유흥업이 싹 빠졌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광 산업에 올인을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바에 가시면은 외국인이 쓰는 돈과 현지인이 쓰는 돈 단위가 달랐어요. 단위가 달라. 외국인은 외국인의 돈을 써야 돼요. 아.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변수가 하나 터졌네. 바로 코로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관광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외화의 원천이었던 그 이 관광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력난이 발생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발전소가 안 돌아가고 전력 생산이 안 돼요. 하루 6시간만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뭐가 안 돌아가냐? 비료 공장이 안 돌아가요. 비료. 그럼 비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탕수수 농장 폭망이에요. 그러네. 이 쿠바가 1523년부터 설탕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400년 동안. 200년 만에 처음으로
설탕을 수입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어머, 그 정도야? 어느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니 맞죠. 경제가 이렇게 폭망을 해버리니까 아유.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1959년도 공산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직후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거기서 쿠바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수천 명이 실종되는 일까지 발생을 해요. 네, 최근 공산당 일당 체제의 쿠바에서 흔치 않은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21년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Y a nosotros nos tienen pasando hambre. 야, 이런 영상이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맞아. 쿠바가 이랬다고. 오!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지금 독재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근데 시위는 꿈도 못 꾸잖아요, 북한은. 지금 북한은 저 장면 보고 충격받았을 겁니다. 근데 절대 안 내보내주죠. 안 내보내죠. 그렇죠? 네, 절대 안 내보내요. 뭐 그럼 또 북한 주민들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시위를 하냐 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저 때 시위할 때 당시에 계셨습니까? 있었죠. 쿠바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린다면 이제 쿠바가 굉장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웠습니다. 쿠바에서 제일 3대 주요 수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의사들을 해외 파견해서 보러 들이는 돈이 1년에 한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 달러? 120억 달러. 의사만 파견해서 보러 들이는 돈이 120억 달러요? 달러. 네, 120억 달러. 두 번째 수입 원천이 뭐냐면 이제 그 쿠바가 싫다고 해외 망명객들을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송금이 한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수입 원천이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관광을 통한 이제 그 수익인데 1년에 한 30억 달러 정도 들어옵니다. 대단하네요. 이 3대 수익이 다 막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제 반쿠바 이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3대 수익이 다 망하다 보니까 쿠바가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과 같이 한 주일 이상 되는 종전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물 공급이 안 됐고 쿠바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 목욕을 못 한다고 생각해봐요. 며칠 동안. 거기다가 쿠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렵게 어디 가서 조금 요만한 고깃덩이 하나 구했는데 종전이 돼가지고 한 줄 동안 불이 안 오면 이게 거기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1년 7월 11일 날 그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데 출근은 인터넷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징조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도로에 나가보니까 나가지 말라는 경찰들을 외교관들 신변 안전 보상 못한다. 몽땅 지금 시위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위가 이제 발생하게 된 배경, 원인, 쿠바에서 일어났던 사태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재현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어요.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너무 못 살아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논리고 얼마 전에 사망하신 로마 그 바티칸 교황께서 이제 쿠바를 방문해서 라울 카스트로 한테 인터넷을 열어라. 미국하고 대신 우리가 중재해 줄게. 그래서 인터넷을 열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인터넷이 쿠바 사람들한테 쭉 확산이 됐습니다. 이 인터넷만 들어가서는 이 시위가 안 돼요. SNS가 쭉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남한테 말을 못합니다. 감시 통제가 심해서. 근데 SNS를 통해서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조금 무슨 불꽃이 튕겨도 다 같이 막 같이 욕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죠. 그게 바로 7월 11일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고할 때
이번 10월 1월 11일 사태가 동시다발적인 반정부 시위로 벌어지게 된 요인은 인터넷 허용이다. 그리고 SNS 이렇게 교훈을 주나? SNS 이용이다. 철저히 구웠던 경우에도 인터넷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특히 내부에서도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사소한 거리도 다 차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충성심을 바쳐서 보고를 해야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개설하라고 이제 허가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허가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이걸 아무리 걱정이 된다라고 해도 다시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사소한 거라도 일단 보고합니다. 외무성에서 그걸 이제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대사관이 그것도 막아내지 못하면 대사관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정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미겔 앙헬이라는 분이 이제 아시아 국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미겔 앙헬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게 저 뭐야 한국 왕자 북한도 아니고 한국 왕자 내온다니 무슨 말이냐.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 주적은 미국이야. 근데 우리는 한 주일에 4번 이상씩 미국 영화 전문적으로 돌려 하루 종일. 문화 교류는 정치 사상이랑 상관없는 문제야. 너네는 한국이 너네 주적은 아니잖아. 너네가 실제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잖아. 한국은 너네 동족이라고 하잖아.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한국어를 여기서 못 배워주게 너네가 막는다?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다 알면서도 비트는 거죠. 할말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명분이 없다. 외교관이 명분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도가 없어진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도 여기서 물러날 또 이일규 참사님이 아니죠. 또 더 해야 돼요? 평양 당국에서는 반드시 막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일규 참사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외교부가 안 되면 군부를 찾아가자. 군부? 네, 쿠바 군부를 찾아갑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설명이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과 쿠바는 주고받은 게 없다. 오로지 군사 협력과 군사 교류만 양국이 주고받으며 외교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니까 쿠바의 군부는 쿠바의 외교부보다 상대적으로 말빨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당시 이 쿠바의 국방상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어요. 북한에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일규 참사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우나도 가고 그리고 조상이랑 밥도 먹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국방상을 찾아가서 이일규 참사님이 이렇게 이지적이고 냉철한 분이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뭐 눈물 흘린 건 아니고 살려줘라. 굉장히 그 절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뭐 당신하고 이때까지 그 대상하면서 뭐 부탁한 게 있었냐. 정말 하나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하자.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네 뭐 말하잖아. 그 외교관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상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라울 카스트로한테 이제 전달을 했죠. 라울 카스트로는 그런 일은 이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랑 어떤 이제 그 불편한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건 다 하지 마. 해가지고 아바나 종합대학의 한국어 강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야, 진짜 오열다 진짜. 근데 이게 북한이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제까지 교훈이 있어서 그래요. 북한하고만 관계 있고 남한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프리카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작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한국 여자 배구 팀이 중국에 들어가요. 근데 중국이 그걸 받아줘. 체육 그런데 국제 경기인데. 근데 북한으로서 보건 데는 얘네들 벌써 뭔가 있구나. 이런 걸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든 외교 관계 시작은 이런 민간 교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시작도 탁구로 시작했고 그렇죠. 그 웸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중국에서 최초의 서방 그룹으로 최초의 공연을 하면서 사실은 미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개방하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감하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 쿠바 혹시라도 학생들 지금 보시면 막은 게 저분이었습니다. 막은 게 저분이었습니다. 쿠바 다시 못 가시겠네.
제가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이 한국어 강좌를 막았잖아요. 그 막고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아니 그 외교부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승인까지 다 났었잖아요. 쿠바 외교부? 네, 쿠바 외교부에서는 빈정수 맞은 거지. 쿠바 외교부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렇지. 쿠바 외교부 입장에서는. 아 네. 이거 저기 좀 골치 아파진다. 굉장히 괘씸해하면서 그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를 호출했어요. 호출해가지고 암시를 줬어요. 당신이 손을 넘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 야, 어떡해. 당신의 이 짓을 함으로써 이제 후에 돌아온 후과는 당신이 다 책임질 거 각오해라. 딱 요 말밖에 더 안 해줬어요. 5가지를 내놨습니다. 그 시가장사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일반 짐을 신소물로 막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길바닥에서 경찰들한테 막 덱덱거리고 쌈질하는 거 어떤 집에서는 이제 베란다로 이제 어물 집어 버리는 거 뭐 기타 등에서 한 5가지를 북한 외교관들이 그 비하를 끄집어냈어요. 당신네가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부끄럽게 하는 야, 창피하게 하려고. 굉장히 망신스러웠는데 거기다 뭐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소금 끓지만은 기껏 했다는 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했던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CCTV 녹화물 이제 꺼내서 보여줄까?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죠. 그 정도 하자라고 돌아서서 이제 나갔는데 그 얘기가 이제 대사관에 전달되다 보니까 그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장사도 못하게 막 그 대상 사람들은 또 날 욕하는 겁니다. 좀 적당히 하지. 안팎으로 제가 굉장히 당했죠 그때. 열성이 말썽이. 그러니까 외무성이 대사관이 상대하는 국가기구가 외무성이잖아요. 무력성은 대사관이 원래 상대하는 상대 기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무성이 자기네를 제껴놓고 높은 사람을 가지고 외무성을 물매겨. 너네 우리하고 일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너네 한번 혼 좀 놔봐. 괘씸하지. 이거지. 자존심. 아니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탑다운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실무자가 다 안 된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사장이 전화 와서 야 그거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기분 나쁘고 바보 만든 기분이. 내가 또 이제 주요 타겟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한 몇 달 동안 이제 시가장사를 못했어요. 본인 장사도 망치죠. 내가 했다가 걸리면 난 바로 이제 북한에 가야 2차 되니까. 타격 대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꾸준히 이제 수교를 위한 노력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걸 또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한국이랑 수교가 가까웠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껴져요? 2022년 8월달에 이제 마탄사수에서 그때 한국이 지어준 이제 원유 탱크가 이제 벼락을 맞아서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20만 불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은 다음에 쿠바 정부가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위문전문을 보내서 대한민국 정부. 수교가 없는 나라에다 위문정부를 보낸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교류가 진행이 되는구나. 수교가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직감이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졌구나 하는 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나요? 2023년 7월달에 이제 조선일보가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과타말라에서 쿠바 외무성 차관을 만나서 수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외무성으로부터 지속 정보를 받았어요. 막 그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대사관은 그것도 모르고 뭘 했냐? 이게 또한 황당한 겁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이제 한국 언론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쿠바 언론은 일체 이게 대해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조선일보 보게 해주든지 이런 항변을 못 해요. 이런 항변을 했다가는 바로 그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참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만났던 호세 비달이라는 그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죠. 어떻게 돼서 그때 만났댔냐 물어보니까 사실 그때 그 한국이 카리브 그때 참가했던 게 카리브 기후 변화 국제 회의에 한국이 참가했는데 한국이 그 기후 변화의 이제 후원국인데 후원금이 제때 안 들어와서 자기가 그때 우장으로서 만나서 후원금 좀 빨리 달라라고 이제 얘기했지. 내가 차관급에서 이제 두 나라 수교 문제 진지하게 논의할 정도 급이 아니지 않냐.
거짓말입니다. 회피죠. 회피인데 그 회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믿고 싶거든요. 왜? 그걸 믿어야 그대로 본국에 전달을 해야 한동안 또 이제 조용할 테니까. 명언이네요. 믿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알면서도 믿었고 믿으려고 했었고 또 나도 이제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 끌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이 쿠바 북한 모르게 물밑에서 우리 측과 이제 쿠바 측이 조율을 해 오던 흐름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쿠바의 아까 호세피나 비달이 바로 이 과테말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박진 장관하고 오랜 취재 관계가 있어서 직접 들었는데 과테말라에 가기 전에 제3국에서 우리나라랑 사실은 쿠바 측이 한번 우연을 가장한 경유를 했어요. 미팅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 만남 이후 2개월 뒤에 아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한국과 쿠바 드디어 수교의 물꽃 트나. 우와. 너무 정확하게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평양 당국이 보고 야, 이거 일규 일 안 하네? 라고 이제 난리가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아니 이거는 참사님 이런 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수교가 임박했다라는 거는 이제 눈치를 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여러 가지 수교를 방해할까 봐. 그때 이제 북한 노동당 국제부 외무성에서 쿠바랑 한국이랑 수교를 막을 수 있는 이제 대책안을 보고할 때 대한 지시가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쓰자고 보니까 쓸 게 없는 겁니다. 뭐 한 1억 달러쯤 차관을 주면 좋겠는데 줄 돈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쿠바에 우리가 경제 지원을 확 주면 좋겠는데 대북 제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줘. 정말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2023년에 이제 중국 대사가 들어갔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사를 특례적으로 받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게 생각이 딱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에 속을 준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신임 쿠바 대사를 좀 받아주자. 특례적으로. 하면 쿠바가 이거 봐. 북한이 어느 나라도 안 받았으면 우린 받아줬네. 이런 좀 자긍심을 좀 주는 의미에서 좀 받아주자 해가지고 제기를 했어요. 제가 쓴 그 문건이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돼서 이제 사인이 나왔어요. 비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달하는 그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한테 큰 소리를 좀 칠 게 있다. 라고 해서 막 이러면서 어깨를 높여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그때 아리엘 로렌소 국장이 만나줬습니다. 네.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기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표정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얼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주기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표정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얼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원래 사람 같으면 정말 감사하다. 이제 우리 특수관계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정말 뭐 이렇게 막 감동을 쏟아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다 말했냐? 알았다. 우리 당신의 전달할 말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이걸 끝났어요, 면담이. 굉장히 싱겁게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진짜 그때는 민망하다. 정말 그죠? 민망했던 일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